지난 시간에 이어서 톨스토이의 또 다른 명작 이반 일리치의 죽음인데요. 사실 이 작품이 톨스토이는 수많은 명작들을 탄생시켰는데 우리 보통 대중이 기억하는 거는 대부분이 장편 소설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든지 안나 까레니나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런 작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단편에서도 역시 걸작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로 꼽는 단편이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이 소설은 먼저 시간에 했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그 다음 해 이듬해 작품이고요. 그래서 제가 첫 화면에 하기 시식지 노노의 하기편의 첫 구조를 올렸습니다. 때때로 배우면 즐겁고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제가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인용했다면 오늘은 공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번 서두를 떼보겠습니다. 공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아는 사람이 으뜸이다. 배워서 알게 된 사람이 그 다음이다 라고 했고요. 깨닫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며 힘써 배우는 사람은 또한 그 다음이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깨닫지 못했는데 힘써 배우지 않는 사람은 모든 백성 가운데 가장 하류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류가 아닌 상류에 속하려고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프 니콜라이 톨스토이인데요. 톨스토이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의 처음 오신 분들을 또 위해서 톨스토이의 생애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볼라나라는 모스크바 그 남부 도시 툴라라는 지역의 영지에서 백작 가문의 19세기에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연예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톨스토이 어머니의 교육법이라는 그래서 저는 톨스토이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반짝 그 톨스토이만 귀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톨스토이 어머니는 분명 2살이 죽었는데 적어도 저는 톨스토이의 일기라든지 그에 관련된 논문들에서 연구 자료들에서 톨스토이 어머니의 교육법이라는 걸 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미미해서. 그래서 우리 시중에 정말 많은 찌라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홍용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톨스토이는 2살에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는 거죠. 네. 그리고 8세 때 그나마 부친이도 돌아가세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백작 가문, 황실을 드나드는. 그래서 백작 가문이다 보니까 친척에 의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고모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야스나야 볼라 자신에게 해당된 재산을 이게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근데 톨스토이는 정말 어려서부터 문학계의 섬찟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푸시킨의 시를 읽는 톨스토이가 6살 때 읊었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일기, 톨스토이에 관련된 톨스토이 평전, 전기들의 일부분이 나오는데요. 6살, 7살에 아마 해는 나이, 만 나이로 보는가에 따라서 자료들마다 나이 연령대가 좀 달라요. 9살에 아버지를 여였다, 8살에 여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정말 어린 꼬맹이가 6, 7살 정도의 남자애가 읊는 시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진중한 시입니다. 바로
삶이 그대를 힘들게 할지라도 낭만주의, 사실주의 작가였던 푸시킨의 시를 낭독하는데요. 아버지와 친구들 분 앞에서 그때 당시에 그 레르몬토프라는 굉장히 사실주의의 대가, 톨스토이 그전 계보의 사실주의 작가들입니다. 그분이 있는 앞에서 이런 시를 읽습니다. 제목은 바다에게라고요. 세계는 텅 비어 있었다. 이젠 대체 어디로? 너는 나를 데려가려느냐 대항이여. 사람이 운명이란 그 어디서나 같은 것. 행복이 있는 곳에는 이미 지키고 있다. 문명이나 폭군이. 당시 짜르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를 낭만주의 플러스 사실주의 작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살 때 이미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습니다. 그때 모든 어느 집안의 공작부인 할머니, 백작 모든 그 당시에 모스크바 상태 어마어마한 집안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시를 읊음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셈이 되는 거죠. 이랬던 톨스토이였기 때문에 16살에 이미 카잔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카잔 대학에 가서 의외로 동양어과에서 터키어, 아랍어를 전공합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우린 흔히 그렇잖아요. 위대한 세상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은 대체로 똑똑한데 학교가 알아주지 않거나 에디슨처럼 뉴턴처럼 아마 그래서 톨스토이도 이 대학 교육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이미 너무 풍부한 세계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우연히 법대에 수업을 청강에서 듣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에 뿅 가버려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바로 법과로 전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에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할 때 문학을 왜 다루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그쵸? 네. 그래서 보통의 학자분들은 인문학을 정리할 때 문사철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식한 이야기는 뒤로 젖혀두고 우리가 문학과 예술이 문학의 대표적 장르다라고 최금희는 얘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드라마나 소설이나 시 이런 것들 보면 시를 읽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다가 울죠. 예, 저 남편도 여성 호르몬이 점점 분비돼서 저보다 잘 울어요. 예, 잘 우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의 흥행에서 성공한 작품들을 보면 천만 명 관객 돌파 이런 작품들 보면 분명히 어떤 대중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확실하거나 배우들의 연기가 있거나 어쨌든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가 이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을 가장 잘 체제 선전에 그러니까 체제 유지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하면 문사철인데 저는 거기에 문학과 예술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삶의 지탱점을 가르쳐주는, 지향점을 밝혀주는 진리 이런 철학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면서 그 당대 역사, 언어, 문학, 예술을 동반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철학적인 성찰을 일찍도 했던 톨스토이, 그러니까 싹부터 달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세 때 루소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교수님께서 톨스토이로 논문을 쓰겠다고 하니까 루소의 해고록을 그냥 읽어오라고 이따만큼 두꺼워요. 그죠? 정말 자질구레한 이야기. 아니 이걸 왜 써오라는 거지? 왜 읽어오라는 거지? 투덜투덜하면 읽었습니다. 세상의 위인, 레노라는 위인의 평전은 다 읽었습니다. 제가 톨스토이 자전적 3부작의 타자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기, 자사, 에세이 같은 것들 읽어보면서 나중에 톨스토이를 많이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찾아가면서 왜 루소를 읽으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렇게 철학에 섬지됐고 당대 푸시킨의 시를 읽고 고골의 작품을 읽고 그 대학교가 시시하죠. 안 들어오는 거죠. 대학 강의.
그 편협적인 그런 대학생활 교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퇴를 합니다. 네, 본인이 no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톨스토이 관련 자료에 보면 퇴학이라고 표현이 있던데 정확히 제가 확인한 톨스토이 일기로는 자퇴가 본인이 자퇴라고 이렇게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퇴 혹은 자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때 톨스토이가 태어났을 쯤에 19세기는 굉장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오죠. 당대 러시아는 굉장히 혼돈, 격변 그 자체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고려 시대, 그리고 중국은 당나라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시절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문화가 가장 꼽혔던. 그래서 우리 당나라의 이태백 이백에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태백 두보와 같은 그런 위대한 문인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때 19세기에는 러시아가 18세기 말에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러시아 제국이.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승리하면서 또 나폴레옹 군이 퇴각하면서 계속 프랑스 군대를 추격해 가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서유럽까지 프랑스 파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의 젊은 장교들, 귀족 장교들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도 23살에 카프카스전에 참전을 했었는데 그때 톨스토이는요 깜짝 놀라죠. 삶과 죽음을 벌써 경험합니다. 매일 돌격 앞으로 으라 하고 나갔다가 시신이 뚝딱 쌓이잖아요. 물론 본인의 기록들을 보면 하인이 말갈기를 쓰다듬고 전쟁판에도 하인을 꼭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귀족들은요. 저녁이면 해지면 윤곽집에 가고 율락가에 가고 유흥가에 가고 포카치고 재산을 잃어서 고향이나 부모한테 돈 보내달라는 편지나 쓰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난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 전쟁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란 그런 대작도 완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세기에 톨스토이가 태어날 때쯤에 이렇게 유럽에 문물이 들어오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톨스토이 전의 작가들의 계보에는요. 이 사람이 푸시킨입니다. 1820년대, 30년대에는 그야말로 푸시킨이라든지 고골이라든지 레르모토프라든지 이런 낭만주의, 사실주의 작가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화가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젊은 장교들이 러시아로 귀국을 해서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 서양의 입헌군주제에 환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정말 우리는 뭐야? 짜리게 벌벌벌 떠는 거잖아요. 압제당하고 그리고 농노들이 신음하고 있고 농노제도가 아직 폐지되지도 않는 유럽에서는 농노제도가 폐지된 지 언제입니까? 그죠? 저는 북한에서 토마저씨 오두막집을 보면서 이 노예제도에 대한 그 삶을 깊게 보기도 했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젊은 장교들이 야 우리도 혁명을 하자. 자유평등 박애는 아니더라도 이 입헌군주제를 우리는 실시하자. 그리고 서양의 그 자유로움 그리고 그 감상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래서 과거의 러시아 문학이나 보통 중세 이전 외국의 문화에는요 보통 왕에게 드리는 헌봉헌하는 송시라든지 영웅을 찬양하는 서사시 맞죠? 그런 문학이 주류였었다면 동양에서는 사경 궁자가 처음으로 문서화했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부르던 그 노래 말 가사들을 다 글로 옮겼잖아요. 그렇게 사서삼경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도 나는 누구고 타자라는 것은 나를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획기적으로 사실주의 문학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푸시킨이 제일 선두에 선 성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인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산문 작가입니다. 그래서 강수지를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만들어준 작품이 예부긴이 오네긴이라는 푸시킨의 산문 작품.
작품입니다. 그래서 은퇴작도 이 공연으로 막을 내렸더라고요. 4년 전에. 예. 그래서 이 푸시키니 시대, 낭만주의 문학의 사조가 유행이 되던 시대라면 톨스토이가 등장하면서 24년도에 24살에 1852년에 처음으로 유년 시절이라는 전쟁터에서 전어에서 글을 쓴 거죠. 천막에서 혹은 장교 숙소에서. 근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제일 잘 나가는 신문 잡지사 동시대인의 연재를 하게 되는데 매 호마다 완전히 전국에서 작가 평이 완전 찬사가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전속 장기 계약을 맺는 식으로 끊임없이 작품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시작으로 해서 문학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젊은 장교들이 혁명을 해서 데카브리스트난이 일어나는 거죠. 1825년 12월. 그러니까 12월이라는 러시아어 명사가 데카브리입니다. 그래서 데카브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혁명에 참가하는 혁명가들을 지칭해서 데카브리스트난이라고 하는데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25년, 3년 뒤에 톨스토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격변의 시대. 니콜라이 1세는 데카브리스트들을 다 처형합니다. 유배 보내고 총살하고 교수형에 매달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도 러시아에서 향후 나아가서 나로드키 인민이라는 표현입니다. 백성. 예. 근데 나로드키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1917년도에 톨스토이가 1910년도에 서거했는데 그 뒤 7년 뒤에 혁명이 일어난 거죠. 또 2005년도에도 또 혁명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두 번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17년도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일어나서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그래서 이 격변의 시기에 러시아 19세기였었다는 거. 이 시대에 톨스토이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는 너무 엄청난 부를 가진 백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그 장교들이 그 뜻, 그 사상 이런 것들에 동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톨스토이의 마음에는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을 기회가 될 때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옵니다. 다녀오고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 러시아의 현실에 비통을 금치 못해하고 자신이 대학을 중퇴하고 18살, 19살에 농장주로 야스냐야 폴라라는 그 농장을 경영하면서 농노들하고 생을 같이 합니다. 정말로 집집의 농노들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안나 카레니나에서 레빈이 풀베기 장면은 그렇게 유명할 수밖에 없고 어린 시절에 이미 톨스토이는 당시의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인들의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비판합니다. 보통의 전기나 에세이 같은 것은요, 자신을 찬양하는 데 급급하더라고요, 위인들은. 잘된 일은 다 내가 한 것이고, 못한 일은 다 당시 환경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남 탓하는데, 톨스토이는 그 24살의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정말 처절하게 객관적으로 작가인 자신과 그 작품 속의 어린 자신 니콜렌카를 철저히 분리하도록 노력했다는 거죠. 그 점에서 톨스토이는 굉장히 이때부터 리얼리즘의 대가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대가의 길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톨스토이의 제가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톨스토이 하면 대문호, 러시아의 대문호, 그리고 종교, 정치가, 사상가 이런 수식어가 붙고 톨스토이의 그 종교 다음에는 비폭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톨스토이는 1884년도에 이 노자의 도덕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톨스토이는 서양 철학을 먼저 접하고 나중에 동양 철학을 접하는 거죠. 그래 보고 이 노자의 도덕경을 본 뒤에 간디를 만납니다. 그래서 간디와의 서신을 제가 원서로 봤는데 정말 오늘 인도에 누구누구를 만났었다. 일기로 다 남겨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17살부터 평생을 일기를 썼습니다. 아마 그래서 장수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비폭력이라는 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중복 말씀드리는데, 톨스토이의 비폭력 사상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진정한 그 비폭력 사상은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우리가 뭐 선인과 악인이 나오잖아요. 항상 선과 악이 동반돼서 나오는데 그 자신의 부모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원수를 갚으려고 현대판 드라마에서도 끊임없이 그 악의 축과 싸웁니다. 주인공들이. 그러는 가정에 뭐 도청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폭력도 쓰게 되고, 말 그대로 총성이 울리지 않을 뿐이지 총성이 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요즘 드라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갈등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갈등을 조성하는데 가끔은 도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자기는 선을 향한다고 하면서 그 원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르잖아요. 주인공들이 그런 모습이, 모순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톨스토이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안 된다고라는 그런 사상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한번 찾아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톨스토이가 동양 사상을 접해서 영감을 좀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50세 이후로 안나 카레니나를 집필한 기로는 절필을 합니다. 잠시 절필을 하고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 청렴, 결백, 긍력, 선, 사랑을 외치면서 이 사회를 비판하고 농노들의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워왔는데 작품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세상은 안 변하잖아요. 맞죠? 지배계층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부활이란 작품에서 네올루도프 공작이 카츄샤를 구원하려고 할로원까지 올라가고 그 판사들 다 만나는 과정에 그 매형인가 매제인가 그분이 그러잖아요. 너 왜 그렇게 애를 쓰냐? 그 따위 매춘부 한 명이 뭐라고? 사교계에 너 이름이 다 쫙, 너 소문 다 났더라. 걔가 뭐라고 걔는 그 살인자 카츄샤는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 누명을 쓰고 배심석에서 만났잖아요. 재판장에서 만났는데 네올루도프 공작은 이 사람이 그 결백함을 밝혀내려고 자신의 돈을 쓰고 지인 인맥을 다 뿌려가면서 찾아다니는데 꼭대기의 사람들은 그러죠. 너 아무리 그래봐라. 우리가 내린 결정을 다시 번복하나? 절대 번복하지 않는다. 네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부활 네올루도프의 공작을 통해서 자신이 분신이기도 하겠죠. 예. 그런 사람의 형성을 통해서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고, 저번 해에 제가 그리스 종교라고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잘못 러시아 종교입니다. 네, 정정할게요. 러시아 종교 국교인데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해도 대관식에 주교가 땡땡땡 해야 딱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 종교에서 이 부활을 쓰고 파면당하면서 그 사회적으로 정치적 매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예. 그럼에서 불구하고 그 사회를 비판해 왔는데 자신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 소피아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가지죠. 소피아는 시골의 그 영지일지라도 프랑스의 대저택 못지않게 꾸미고 싶어 했고 화려한 삶을 원했었고, 그리고 톨스토이가 무슨 작품을 쓸 때마다 요거는 어느 출판사가 몇백 루블의 계약료를 받지, 이런 주판화를, 물론 자신은 평생 조력자로서 그 톨스토이 악필을 원고를 필사한 큰 공을 기여를 한 분이기도 합니다. 소피아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소피아가 없다면 톨스토이의 위대한 작품이 이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요, 계속해서 자신의 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느님에게 의탁하는
선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시대 종교를 비판하고 그 시대를 풍자하고 그래서 그 종교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선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 것에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 종교에서 퇴출당하고 1910년도에 가출합니다. 가을에. 그래서 소피아하고 대판 싸워요. 이게 영화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레프 톨스토이라고 작년에 그 할리우드에서 재작년에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좀 러시아판 톨스토이보다는 많이 부족했어요. 예. 그 소피아하고 어떤 제가 이 유인물에 보다시피 맨 마지막에 소피아에게 쓴 편지. 그 갈등을 하고 서로 때로는 떨어져 있을 때 편지를 남기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 엄청 많은데요.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죠. 모든 사람에 대해 주지사회에서 거지에 이르기까지 동등한 관심을 가질 것. 그리고 목적은 오직 하나, 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다. 행복은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있음을 명심할 것. 예, 정말 하인들은 필요한 것만큼만 갖춰서 우리가 그들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다시 배우고 익힐 때까지만 유지할 것. 최소한의 하인.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도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톨스토이 사상가, 톨스토이 또 이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피아도 평생 자신도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괴로워했었고 그럼에도 톨스토이를 무한히 존경했었고 톨스토이 역시 일기에서 소피아를 너무나 사랑한다 하면서도 한이들과도 눈 마주치고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종교에 의탁할 때는 금욕주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즘, 아나키즘이 유행될 정도로 톨스토이 생전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50대, 60대, 70대 돌아가실 때까지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대에.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저작권료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톨스토이가 드디어 결정을 내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인생의 막바지에 자신의 삶을 총괄하면서 난 결국 실천하지 못했잖아. 문학에서만 외쳤구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어쩌면 이중적인 역설적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그러려고 시도를 하니까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노 하면서 나도 공이 있는데 그럼 내 자식들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너가 죽은 후에 이러면서 정말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 영화의 그 장면들이 고스란히 나와요. 톨스토이가 괴로워하는 모습, 소피아가 막 히스테리를 부리는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톨스토이 일기를 보면 정말 고통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를 하죠. 적절하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저작권은 소피아 아내에게 몇 번째 딸에게 몇 번째 아들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사회하느라고 자신의 부를 어느 정도 사회하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톨스토이를 사랑하는 이유가 문학에서만 외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평생 선을 실천하고자 평생을 몸부림쳤다는 거. 그래서 이 19세기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사실주의가 등단하는 시점이었다는 거. 그래서 55년도에 첫 천혜작을 52년도에 첫 작품을 발표하고 1850년대 60년대 이후에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나 그리고 투르게네프라는 투르게네프라는 이런 거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사에서는 19세기를 러시아의 황금 시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경과 그 문학적 배경이 이렇고요. 톨스토이가 실제로 점점 중50대 이후에 중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지향점들이 달라지죠. 하면서 종교에 빠지면서 그리고 사람이 삶과 죽음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이 무슨 백작이 17살에 성인이 돼가지고 18살에 성인이 돼가지고 그 상속받은 재산이 이미 어마어마한 몇백
헬스타르, 그리고 뭐 농노도 딸린 농노만 해도 150명 정도를 예, 상속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 이렇게 저는 우리 옛말에 끼리끼리 놀아야 된다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예, 여기도 그런 속담을 쓰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울리지 않을 때는 이게 다 그 계급 계층별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톨스토이는 가장 가난한, 정말 주가 예수님이, 하느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이 가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가난한 시민들이 지옥 같은 삶을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은 그 러시아 그 짜리 전제정 제도에 맞선 다른 이적단체, 러시아에서는 이적단체로 규정하죠. 두오보프 그런 무리, 그 다른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교단체 후원하기 위해서 부활을 썼는데 히트 대작이 된 겁니다. 그 작품에서 나는 그 두오보프 그 이단의 러시아의 전제 정권의 항제에 맞섰던 이단 조직의 도피 작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활을 썼습니다. 예, 그러기도 했고, 그 작품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악을 비판하고 그걸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의 사유를 포기. 예, 농노 해방이 처음 시도가 1867년도에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니나 레빈이라는 지주를 통해서, 네올루도프 공작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유재산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작품 속에서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이 농노들이 당황해 합니다. 작품 속에서 농노들이, 아니 우리가 머리가 좀 이상하게 돌지 않았어? 예, 러시아어로 바보는 두라크, 돌지 않았냐고. 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령 남들은 뭐 이걸 1000루블을 받는데 자기는 100루블만 받는다든지, 소상료를 아주 최소한의 소상료를 받는다거나 선행을 베푸면, 이 하인들은 늘 지배계층에게 뜯기만 했기 때문에, 착취만 당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소설에서 주인공과 같이 자신도 농노들과의 그런 농노들이 주인이 된 세상, 이런 삶을 좀 유토피아적인, 톨스토이만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는데 좀 실패를 한 케이스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과정을 통해서 농노 해방이라 어떤 결실을 또 자신이 생전에 또 보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랑과 근로, 자기 희생적 생활을 하는 것. 24살에 그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작품에 집에서 방학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도예지에서 공부하다가 어린 톨스토이가 방학에 수학 문제,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하인 니콜라이가 그 문짝을 뭐 수리하나 막 이렇게 도끼질하고 나르고 하는데 쭉 보다가, 보통의 부잣집 도련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 좀 조용하지 못해, 시끄러워, 공부 못하겠잖아, 뭐 이러잖아요, 보통은. 예. 그런데 이 어린 니콜레인카는요, 니콜라이 아저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당대 다른 작가들하고 차별화된 거죠. 민중 속에 들어간 작가라고. 레닌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긴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니콜라이 아저씨를 도와서 문짝을 나르고 한참 조금 일했다고 땀 쫙 흘리면서 창가에 앉아서 꽃이 핀 들판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바로 자신이 향후 대작으로 알려진 안나 까리니나 레빈의 풀베기 장면, 네올루도프 공작의 부활의 여러 장면들에서 이런 유사한 근로에서 오는, 노동에서 오는 참된 행복.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미 24살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톨스토이가 중후반 때로 넘어가면서 쓴 작품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인데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요, 이 주인공들이 뭐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법원 판사,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대도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유럽의 절정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유럽, 북유럽을 가시죠. 그런데 모스크바는 안 가보셨다고 해요.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미 페토르 대제 시기에 러시아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최고 전성기를 달리던, 예, 그래서 정말 100년, 200년 전에 그 도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수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소비에트 시절에 다시 모스크바로 이전이 됐고, 페토르 대제 때 모스크바에서 다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수도 이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피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아예 그 간섭지처럼 이 진흙밭 이런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러시아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그 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법원 판사로 방금 임명받고 최고가를 인생의 가장 최절정기를 달리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페토르 이바노비치 슈바르츠는 이반의 동료 판사입니다. 그리고 페토로브나 이반의 미망인인데 작품은 톨스토이가 죽었다는 것을 부고란에 신문에 부고 올리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반 일리치의 그 많은 하인 중에서 가장 이반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정확하게 이름이 등장되는 하인입니다. 게라시민이 등장하고요. 기타 등장인물 의사나 이반의 딸이나 아들, 예, 딸의 약혼자까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단편 소설이니까 전쟁과 평화처럼 등장인물이 막 150명, 200명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첫 장면입니다. 프라스코비아 표토로브나 골로비나는 러시아 이름이 네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러시아 인명사전, 그러니까 이름 사전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게 대해서 너무 공부하기 어려운데 골로비나는 비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편이자 공서원 판사였던 이반 일리치 골로빈이 1882년 2월 4일 요명을 달리했음을 일가 친척들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발인은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 부고란이 신문 광고에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의 부고를 받은 즉시 많은 동료 판사들이 계산기를 머리를 굴리는 거죠. 다음 주 판사 자리는 우리 이 몇몇 중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 주판화를 튕기는 거죠. 네, 그래서 소설은 이렇게 죽음으로 일단 먼저 시작이 되는데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설을 읽다 보면 유추해낼 수는 있어요. 이반 일리치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캥기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가 다 아프면서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판정에서 멋지게 변호를 하던 이런 사람이 말을 뜨듬뜨듬 거리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동료 판사들이 왜 저러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프기 시작한 거. 식은땀 흘리고 밥맛이 없으면서 병원에 가는데 병명이 없어요. 의사는 그냥 너무 피로한가 보다. 무리했나 봅니다. 왜 아픈지조차도 모르니까 본인도 화딱지 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아픈데 어디가 정확히 아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깝깝한 찰나에 아예 드러눕게 됩니다. 드러누워서 이 장례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그 다음 대목에 넘어가면서 죽기 전에 이반 일리치에 대한 그 고인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어린 시절도 범생이었고, 정말 똑똑한 명가집 자제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집안의 아들로서 법대를 졸업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 판사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로 임명되기 전에 임명받기 전에 잠깐 휴가차 고향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부인의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다니고 시골에 자신의 옛날에 그 귀족들은 다 어느 교회쯤에 자신의 영지가 조금씩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직도
그 다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비에트 시절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시내에 다 자신의 주택이 아파트나 주택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스크바에서 공부할 때는요, 서울보다 물가 1.5배였었는데 그렇게 비싼 세계적으로 물가 4위였습니다. 도쿄가 1위였었고 서울은 그때 당시 19위였습니다. 그 정도 비싼 도시에 저희 대학교 교수님들이 급여가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고 하니까 거의 자급자족하는, 주말이면 자신의 다차에 별장에 가서 농사 지은 거 뜯어먹고, 예, 거의 소비를 잘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다차에 가서 사람의 별장에 가서 친지들과 어울리면서 사러 판명되기를. 그런데 꿈 같은 소식이 날아오는 거죠. 나 이번에 연봉이 맨도블로 올라갔고 이제 여보 이제는 그냥 꽃길만 가는 거야 하면서 부인하고 의기양양해서 상트페체르 부르크로 옵니다. 그 판사로 임명받으니까 주택을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신이 누굽니까? 정말 제정 러시아의 수도에, 예, 궁전에 가까운, 그죠? 황실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고, 그런 고관대작들과 어울릴 수 있는 온갖 부와 사치, 이런 사교계의 왕, 이런 집단들 속에 자기가 드디어 입성한 거죠. 예. 언젠가 영화에 상류사회라는 영화를 봤는데, 좀 제목과는 다르게 영화가 좀, 예,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상류사회에 드디어 최고 상류사회에 진입됐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그 이름과 걸맞는 저택을 꾸미느라고 급급합니다. 당시에는 아마 일본식의 청동기, 그러니까 동양식의 디자인, 그 응접실을 화려하게 꾸미고, 뭐 프랑스제 뭐 소파 예를 들어서 막 화려한 쟁기들 도구, 가구들을 사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인테리어 하는 인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요 테이블은 이렇게, 저 소파는 이렇게 놓는 게 낫고, 카펫은 뭘 사야 되나, 막 이런 식의 들떠있는 자신의 모습. 예. 그러면서 드디어 거의 날마다 파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난 꽤 괜찮게 살았던 거죠. 예. 법대까지 갈 정도니까 요즘도 뭐 로스쿨 취업률은 최악입니다만은, 예, 우리가 법대 나다 우와 하잖아요. 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부러워하지는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공대생들 머리 좋은 거 같지? 의대, 법대 그래봤자 이미 나온 이론을 절절 외울 뿐이야. 저희는 작품을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예 백지에서 논문을 써야 되는, 요즘 표절 논란도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나의 머리에서 글을 짜내야 되는, 예, 자부심을 가져야 한 거. 저는 그 말이 너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맞죠? 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자신은 법대를 다니고 으쓱해가지고 이 표도로브나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집안과 자기 직에 어울리는 배우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제의 첫 번째 조건이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었었다는, 조건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자와 결혼했고, 결혼 후에는 정말 적당하게 고지식하고 적당하게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적당하게 그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사람. 그래 좀 똑똑한 사람, 이 정도의 명문가 집 자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집안도 성공한 집안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집 단장을 하다가 자기가 내가 도대체 왜 아프기 시작했지? 침상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하죠.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오로지 집안과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시지? 병원에 여러 의사들이 왔다 가는데 표정을 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본인한테는 말은 안 하지만 이미 가족들은 알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표정으로써, 예,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나으리 좀 치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표정들은 다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죽기 전까지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을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죽음과 자신과의 끊임없는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쭉 보면요, 페토로브나는 오로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
그나마 이반 일리치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열심히 살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아내도 있고 적정하게 아내 판사의 부인이 걸맞게 아내에게 적정하게 돈도 줬고 처가에도 잘했고 집안의 행사에서도 사교계에 나가서도 포카 치면서도 절대적으로 자기 위신에 걸맞게 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페도로브나는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였어요. 남편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자기의 부귀영화를 만들어주는 도구로만 생각한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자신은 돈 한 번도 안 벌어보고 물론 자녀를 키우고 남편이 외조에 힘을 썼지만 좀 그런 분들하고 가끔 접촉하게 되면 깝깝한 걸 느끼거든요.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화 몇 마디 나누면 아 이분이 사회생활 안 했구나라는 게 바로 나타나거든요. 탈북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직장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 한 차이가 여기 와서도 너무나도 큰 갭이 일어나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여러 두세 명의 탈북민과 통화를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전혀 제가 하는 대화를 이해를 못하는 12년이 됐는데 남한이 온 지 12년 전과 12년 후에 같은 동료들 만났을 때 이 대화의 갭이 엄청나다는 거. 그래서 저는 또 여기 분들하고 또 갭이 생길까봐 엄청 부단히 걱정을 늘 노력하는 거죠. 그런 과정. 아무튼 남편을 그냥 도구로 생각하니까 남편이 아프게 되고 죽게 돼요. 보통의 저라면요, 보통의 여성이라면 어떡하 이제 최고로 올라와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정말 자녀들에게도 아버지한테 좀 잘해들어 아침 저녁 문 안 꼭 잊지 않고 보통의 여인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페도로브나는 아픈 남편이 병상도 매일 아침 안 들여다봅니다. 하인들이 다 와요. 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반 일리치가 침상에 누워서 듣는 거죠. 하인이 왔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왕진을 왔는데, 밖에서 페도로브나가 막 하인을 야단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왜 선생님이 왔는데 나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급하게 막, 이반 일리치 방을 들어와서, 여보, 뭐 어쩌고저쩌느라고 좀 늦었어요. 막 이렇게. 이반 일리치는 막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예. 아내가 변명을 하는구나. 그리고 저녁이 되기 바쁘게 치장 이빠이 하고 무도장에 가는 거죠. 남편이 아픈 게 자기는 너무 성가시다는 거죠. 예. 그 긴 병도 아닌데, 진단받은 지도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곧 죽을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세를 못 참아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속물증, 남편이 연금이나 따지는. 그래서 상가집에 판사 동료들이, 동료 판사들이 왔을 때, 막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면서, 우리 남편이 이제 연금은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막 이러면서, 우리 어떻게 산답니까?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슬퍼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남편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오면 올라가서 따져야지 이런 생각을 계산을 하는 사람. 굉장히 속물적인 여성으로 나오고요. 이 게라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의사나 동료들이 나와서 참 안 됐다. 그 어쩌다가 빨리 이렇게 하게 이러면 가고 의사들도 정확한 병명도 알려주지 않고 죽을 거란 말도 안 해줍니다. 그냥 치료하면 나을 겁니다. 나을 겁니다. 물론 의사의 양심으로 아마 환자를 안심시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안심시키면서 자신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루는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8시간 노동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 근데 정말 유럽 사회가, 물론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있죠. 대륙이 너무 크니까 유럽이기도 하고 중앙아시아이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시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게 멀리로 예전에는
뭐 칭기스칸이 침략을 받았었고, 예, 예. 그리고 그 타타르인 유목민이라면 아예 질색을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예,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거.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정말 아시아를 싫어하는 거죠. 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한때는 표토르 대제가 서양에 직접 하인들 거느리고 와서 몇 년씩 순방하면서 자신이 항행사 자격도 따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서 러시아를 개혁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강력한 러시아를 만드는 거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이전을 하고 강력한 러시아를 만듭니다. 해양 러시아. 예, 그래서 그때는 돌아와서 야 프랑스 사람처럼 옷을 입고 궁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러시아 말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러시아 귀족들은 황실의 행사가 있으면 가면 혹시라도 러시아어가 튀어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집집마다 다 불어를 쓰고 아이들에게 불어 가해를 시키는 거죠. 예,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도 다 불어가 능통하고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예, 그래서 그런 서양의 문물 그리고 일찍이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개인의 삶을 먼저 제창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반인 보고 하루는 그래요. 아니 자네 퇴근할 때가 됐는데 이제는 자리에 들어가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게라심이 그래요. 아유 사람은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요. 뭐 어쨌거나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있겠죠. 이래요. 나으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뒤에는 말끝을 흐리지만 뒤에는 말을 못 맺지만 나으리 곧 돌아가실 텐데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냐 하면서 나으리 주물러줘요. 그 이발일제 다리를 자기 어깨라 놓고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평생을 바치었던 자식들도 부인도 지어 의사, 판사, 동료들까지도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 하인만이 자신에게 진정을 바친다는 것. 이건 또 다른 톨스토이 민중사상을 여기서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픈 주인을 멀리하고 형식적으로 대할 때 유일하게 진심으로 대하는. 그래서 이 소설 보면서 야 이때 벌써 뭐 몇 시간 노동제라는 건 안 나오지만 정말 퇴근 시간이 됐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잠자리에 들어가라고 주인이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와 정말 앞서 나갔구나. 요즘 우리 시대에서 아이들에게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제가 우리 아파트가 저는 13층에 사는데 20층에 사는 어머니가 저한테 7살 난 쌍둥이 가해를 저한테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분도 도서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쌍둥이 엄마 하지 않고 제가 선생님이라고 깍듯하게 그분도 저한테 깍듯이 최 선생님.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과외를 해야 되냐. 나는 내 스스로 하고 그냥 애들이 자유롭게 컸으면 좋겠는데 학원 보내는 엄마들이 그 아이한테 잔인하다. 집에 와서 엄마가 공부 배워준다고. 그 아이는 저 집 아이는 학원 가는데 자기는 학원 가기 싫다는데 엄마가 편하려고 보내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초등학교까지는 만점을 받았지만 그게 안 되더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 되더라. 어릴 때 잘한 건 하나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의학과외를 10년째 했습니다. 장년까지 의학과외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적어도 정말 7살짜리부터 가르쳤는데요. 기본 우리 국어가 되고 인지 능력을 가졌을 때만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미 이 고전을 통해서 톨스토이도 정말 어린 시절부터 정말 이 유럽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찍이 뭐 피아노 배우고 바이올린 시를 읽고 고전을 낭독하고 정말 이런 문명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 오케스트라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단 그 곡이 쇼팽의 무슨 곡, 베토벤의 교향 소나타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찬양하는 노래였을 뿐이지 그걸 고상한 클래식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감성들이 감성을 키우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하인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할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삶을 도대체 뭘 다시 살았느냐 내 생각합니다. 이 책에. 네. 그는 다시 되풀이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어서 하인을, 아내와 딸을, 그리고 의사를 보자 그들이 일거일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그가 밤새 결론 지었던 그 무서운 진실을 확인해 주었다. 죽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자신을 보았고 그가 여태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모두 덮어가려버리는 무서운 기만이었다. 이런 생각은 그의 육체적 고통을 10배나 더해 주었다는 거죠. 네. 그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뒤틀고 걸치고 있었던 옷을 쥐어뜯었다. 그것들이 그를 짓눌러 질식하게 만들었다. 아픔 그 이상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가식적인 행동에 이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그 중간중간에 또 신부님이 옵니다. 운명을 시키려고 오는데 아주 마지막일 것 같다. 예, 신부가 오는데 거절합니다. 이 사람이. 예. 나는 아직 내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됐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네, 고민을 했는데 무엇이냐. 그 병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를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추적해 가다가 인테리어 그럴듯한 응접실을 만들려고 자기가 인테리어를 하고 멋진 작품을 벽에 걸려고 못을 박으려다가 하여튼 어디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사닥다리에서 어구구 하면서 내려왔던 그때 생각이 났었던 거예요. 맞다. 그때부터 내 몸이 아팠어. 그런데 그 아픈 그 과정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예, 자신의 삶을 맨대면으로 봤을 때 진정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일이 도래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둬서 이미 약혼자를 데리고 왔는데 딸의 입장에서는요. 결혼식에 아빠의 손을 못 잡고 들어갈 그런 가슴 아픔에 정말 저는 너무 결혼식 날에 많이 울었습니다. 양가 부모가 안 계신 상태에서 남편하고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객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많이 울었는데 전날에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이 눈물을 흐르고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입장에서 사라진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고 싶었어요. 네, 그런 심정이었었는데 이반 일리치의 딸은요. 그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있어서 자신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최고의 판사가 내 아빠야.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이 과시해서 결혼식장에 당당히 들어가서야 시댁 식구들에게도 자기가 더 체면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빠가 아픈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와서 막 짜증을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분노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좀 더 타인을 배려할 거. 좀 더 자녀들을 따뜻하게 대할 걸. 아내도 맨날 무도회장에 가는 거. 나의 고속 승진을 위해서 맨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그 사교 활동을 위해서 맨날 파티장에 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집 밖을 겉돌고 자신도 집 밖을 겉돌고 결국은 이 모든 잘못이 근원이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내가 와서 얘기를 막 합니다. 여보 제발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내하고 그 신부님을 모시는 그 시간 날짜 아내하고 끊임없이 다퉜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자기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서 신부님을 들여오는 거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서 마지막에 톨스토이가 그럽니다. 이미 톨스토이는 말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자신은 계속 자신과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예, 마지막에 장면인데요. 정말 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누워있는데 저 위에 빛이 보이는 거죠. 요거는 그 모스크바에서 연극하는 장면입니다. 요때 막 꽃보라같이 막 뿌려지는데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빛이 섰다.
아, 이것이었구나. 이반일치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혼자서. 그래서 아, 얼마나 기쁘냐. 아, 내 잘못을 깨달았고 나를 회개하니까 이렇게 죽음도 내가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구나. 그래서 여보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래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아, 뭐라고요? 아내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에게 이런 것들은 모두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그의 일종의 괴로움은 2시간이나 더 계속되었다. 그 통증이 마지막까지 왔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선 무언가 걸렁걸렁 소리가 울려나왔고 수척해진 몸은 계속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드디어 그 헐떡임과 벌렁거리는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임종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를 굽어보며 말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가슴속 깊이 되새겼다. 이반일리치 스스로가. 자기는 그걸 들리는 거예요. 듣고 있죠. 우리 영화에서랑 자네가 엄마 임종하게 말은 못하는 한자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다 듣고 있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가슴속에 되새겼다. 죽음은 마지막이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죽음은 없는 것이다.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요 대목은. 그렇지만 이 말 뜻을 이반 일리치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전달한 죽음의 메시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한 후에야 편안히 눈을 감는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 레온 제롬이라는 프랑스의 화가의 작품을 가져왔는데 이건 그 우물 속에서 나온 진실이라는 게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이 어느 날 화창하게 개인 날에 둘이 만났어요. 야, 우리 날씨도 좋은데 목강이나 할까? 모욕이나 할까? 우물가에 갔어요. 거짓과 진실이 옷을 입고 똑같이 우물가에 들어갔는데 거짓은 뭐예요? 홀딱 나와가지고 진실의 옷을 입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나와서 벌거벗은 채 시가지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수독수독 하잖아요. 할 수 없이 다시 우물에 들어가서 영영 나오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 거짓과 진실에 대한 거. 이 이반 일리치도 자신의 죽음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었고 그를 둘러싼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 사람을 진정으로 대하지 않고 외면했었다는 거. 늘 가식, 거짓으로 대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놓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뭐 어버이날이라고 카니에이션을 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슬픈 날이죠.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어버이날이라고 카니에이션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모티콘 뭐 어떤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옵니다. 정말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꾸 좀 꼴리는 사람에게는 대꾸를 하고 네, 즐겁게 보내십시오. 도대체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또 부모님이 북에 계세요. 저에게는 그게 너무 힘든 날인데 어쩌면 이거는 사람의 상대적인 거죠. 생각 없이 보내는 거죠.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지 않은. 그래서 아까 실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저희는 북한에서도 일일이 카드를 만들어서 언니랑 내가 친구들에게 부모님 그 친척들에게 전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카드를 써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스크바 있을 때 경대 교수님들에게 가난한 유학생이 없는 돈을 탈탈 털어서 카드가 왜 또 그리 비싸니 거의 10,000원이나 고가의 카드를 사가지고 교수님들에게 보냈는데 한 분도 답장이 없었다는 거 메일로. 그런데 오히려 타카 교수님한테서는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북한 사람들은 또 너무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교수님께 어쩌면 남한에 와서 3년 만에 또다시 모스크바로 공부하러 갔는데 그래도 저희과 교수님들이라고 전공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메일도 보내고 카드로 편지로 예쁘게 써가지고 정성 한 글자가 틀리면 틀릴까봐 뭐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보내는데 아무도 답장을 안 보내실 수 있냐고. 자기 학생을 그렇게 관심을 안 주냐고. 저는 그 자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 나만의 이 구조를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와 교수들 사이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예. 그래서 마지막 졸업할 때 논문 들고 교수님 찾아가니까 저는 교수님하고 식사 한 번 한 적이 없고 차 한 번 중국 가는데 중국 차 한 잔 마셔보는 됐다 차 마셨다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소통이 너무 부재하구나. 그 소통의 부재는 무엇이냐? 감수성이 부재다. 감수성이 왜 부재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예. 고전을 안 읽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북한에서 부활을 다 읽고 왔고 스파르타쿠스, 돈키호테, 토마조시, 오두막지, 빨간머리, 엔티스 다 읽고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강연 가면 안나까리나 읽어오신 분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네. 이반 일리치 조금 읽어오신 분 아무도 손을 안 드세요. 모든 교수님께서 아주 예전에 읽어보셨다고. 저는 처음에는 좀 그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에서 고전을 안 읽고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 물론 북한 사람보다 영어는 몇 마디 더 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평생 영어 공부하는데 네, 솔직히 우리 교육도 잘못됐고요. 사회에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어느 사회나 문제점이 많은데 윗동네는 더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죽음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뭐 어려운 철학 서적은 안 읽더라도 책을 안 읽는데 무슨 지혜가 생기고 감성이 생길 겁니까? 책 속에서 자기신과 유사한 사람을 발견하면 동질감을 가져야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소통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깝깝했다는 거죠. 네, 언젠가 뭐 강원도 고속정에 안보 견학을 간다고 하는데 땅굴 견학 가고 이렇게 고속정에서 저는 무슨 타는 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걱정이 가보시죠. 그 고속정에 그 정자의 그 정자라는 거죠. 아니 공지에 우리 글이 한문이 태반인데 한자로 정자에 가로 안에 정자정을 썼지. 그래서 아니 무슨 산골에 가는데 시골에 관광버스가 올라가는데 바다는 어디 있는 거지? 배는 어디서 타는 거야? 나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고속정이 정자로 가는 거예요. 인걱정이 한때. 거기에 안내 비석 같은데 설명이 쫙 있는데 문무를 겸비한 인걱정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제 옆에 그 글을 같이 읽던 분이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선생님 이상합니다. 백정이 출신인데 막말로 남 놓고 기육자도 몰랐을 터인데 무를 겸비한 겸배지 칼로 막 이래. 그렇지만 문을 겸비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최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네요. 그 담당 공무원들이 그거 만들 때 예산 나갈 때 도장 뚝딱뚝딱 찍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을 진정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이래서 사회의 모순점들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서툴러서 언어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거 담당 여기 어디 전화해서 이거 좀 글이 좀 잘못된지 역사적으로 좀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사투리 쓰는 저의 말을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을 것임이 뻔할 뻔자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죽음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무지 그리고 욕심, 욕망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연결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인간의 생존 양식을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참 그 소유 이분이 이야기를 결론 내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 양식 외의 소유는 탐내지 마라, 과욕 부리지 마라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태호 박사님?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책을 지난 1년 동안 이태호 박사님하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책을 한 권을 하루 이틀이면 뚝딱 읽던 제가 남한에 와서 책 읽는 게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예.
뭐 보다가 여기로 새고 저기로 새고 예, 그래서 책을 보면서 저 자신의 무지함을 끊임없이 저 자신의 무지함을 발견해가면서 저희 자아가 탄탄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지난 12년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이번 127도 결국 많은 명성, 재산, 허세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병을 얻었고 결국은 그 전도 유망하던 판사직에 오르자마자 비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존재 양식을 많이 키워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언제가 방송에서 강연했던 요 내용인데요. 그 바삐 살아가는 가정에 저도 한 요 3년 동안은 계속 아파요 몸이. 예. 제가 94학번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학번을 밝히면 좀 나이 먹었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많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북한에서 왔으니까 너무 똑 부러질 것 같아. 방송에서도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똑순이 책임이라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서 내보내서 제가 너무 당황했었는데 그 이면을 안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초면에는. 예. 얼마나 악착하게 살았겠노. 얼마나 독하게 살았겠나. 그 뒤에 저희 어떤 풍부한 그런 내면을 못 보시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 마음의 여유라는 것이 저는 남편이 저보다 성격이 좀 더 급해요. 겉으로는 제가 더 급한데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상황을 대처할 때는 제가 더 차분해지고 남편이 막 당황해야 하는데 죄송해요 여보. 네. 그래서 그 여유라는 것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라는 거죠. 네. 마음이 부유하고. 그래서 저는 탈북할 때 12끼를 넘어 굶으면서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처절했어요. 정말 생각하면요. 정말 그 인생에서 그 몇 년은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지난 탈북에서 18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에서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어릴 적부터 책을 보면 어머니가 책을 뺏었어요. 남의 집 자식들은 책을 안 본다고 싸우는데 우리 집은 책을 보면 어머니가 뺏었어요.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세요. 아니 톰 아저씨 오두막집을 보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넌 부지런하지 않잖아. 게으르잖아. 그리고 또 로비슨 크루소를 읽으면 개처럼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너는 그냥 5분 열도 쟁개비 정신이다. 또 이러고 뭐라 하고. 아무튼 어머님이 책을 보면 백면 선생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큐리 부인 전기를 읽으니까 너 큐리 부인처럼 열심히 공부도 안 하면서 그 시간이면 책 한 자, 공부 한 자 더 해라. 어머님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셨대요. 그러니까 1등을 못하는 제가 당신의 눈에는 너무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어머니께서 나중에 저한테 고백합니다. 탈북하기 전에 삶의 모든 것을 나에게 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언니나 오빠는 언냐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돼서 21살, 2살 때 어머니가 한바탕 싸웠습니다. 나 진짜 다리 밑에 죽은 거 아니냐고. 네. 오빠나 언니가 아프면 그래 아파? 입을 딱 깔고요. 약물 딱 이렇게 대령해 주는데 내가 아프다면요. 서랍에 약 있잖아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빠하고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아버지도 모르는 비밀인데 언니 오빠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병치레를 해서 나는 쟤들이 커서 제대로 잘 못 살 것 같다 해서 그냥 이렇게 보듬어서 키웠고 나는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성격이 좋으니까 뭐라 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어릴 적도 그렇게 울지 않고 배만 부르면 빵긋빵긋 웃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야랑 평생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일남 사녀 막내인데 오빠가 금이야 어머니가 왜 외아들이 나랑 안 살고 내를 쌓이 해서 너랑 살겠대 이러더라고요. 군사복무하고 평양에서 군사복무해서 평양 말을 하는데 저는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저에게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요 몇 년 전에 어머니 친정과 통화할 때 북한하고 브로커를 통해서 몰래 통화를 할 때 정말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삶의 어떤 롤 모델이 언니였었고, 그리고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를 업고 진짜 길동이 옛말 해주고 양반전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도서관에 가서 학생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면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 오늘 이 책에서 봤다 이러면서 독서에 취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제 잔에 이 가족을 넣었는데요. 이 마음의 여유라는 것은 가진 자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일수록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여유. 이 여유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차 한 잔 마셔도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SNS에 올렸었는데 신랑하고 성당 갔다가 오는 길에 늘 국밥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4,500원 하던 12년 전에 그 국밥이 이제 7,5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국밥이 이렇게 올랐지 하면서 둘이 내장국밥 하나씩 먹고 전 전에 입에도 못 댔는데 신랑이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장국밥을 먹고 나와서 그 옆집에 커피집인데 커피가 5,000원이에요. 여보 차 한잔 할까요? 우리 신랑 생각 없어. 정말 생각 없이 답변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저는 남편과 단둘이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었을 뿐인데 요즘 차값이 바깥보다 더 비싸잖아요. 언제 신랑하고 도란도란히 차를 마실 시간이 밖에서는 잘 없잖아요. 현대인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소홀했던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시간을 좀 마음의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독서를 통해서 타자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채운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톨스토이 사상을 통해서 죽음을 직면하기 전에 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죽음을 가볍게 맞이할 건지 나 죽기 싫어 이렇게 할 건지 죽음 뒤에 영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삶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가고 채워가는 연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에 오기 전에 중국에 한 7년 동안 살았었는데요. 불법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신랑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조선 어로된 잡지를 월간 잡지를 다 매월 그 구멍가게 가서 사왔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이 도시 저 도시 옮겨갈 땐 책이 점점 불어나요. 그래서 아니 이 많은 책을 왜 끌고 다니냐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해서 세간을 나서 아버지가 기숙사에 짐을 가져오는데 속에가 따닥따닥 붙은 흰 강목 반츠가 회색이 된 반츠 몇 장과 책 보따리 몇 개를 들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는 그냥 이게 피는 못 속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책을 읽을 때 굉장히 그 사회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 나중에는 정말 잘 적응해서 중국인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를 빨리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대 사람들이 삶을 다룬 드라마, 영화, 작품, 소설을 그리고 신문을 꼬박꼬박 봤다는 거죠. 어느 날 그 중국 잡지에 한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온 중국 청년이 글을 기재했는데요. 수기죠. 그 수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좀 길어지네요. 제가 많이 흥분했나 봅니다. 괜찮으시죠? 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수기에 독일에서 몇 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그 독일의 하숙집 할머니로부터 소포가 한 구름이 왔습니다. 난 이 받을 일이 없는데 하면서 독일어로 된 소포를 뜯어보니까 낯익은 하숙집 할머니 이름이 있고 뜯어보니까 할머니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그 할머니 집에 하숙하면서 버렸던 양말들을 구멍난 양말들을 다 바느질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독일이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건 들었죠. 중국의 모든 전 세계 영화를 다 봅니다. OCN처럼 외국 영화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피노키오 영화도 봤어요. 내가 북한에서 동화책에서 보는 피노키오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발전된 나라 사람들일수록 검소하구나라는 것을 배웠는데 모스크바에서 외국인 기숙사에 있던 같이 공부했던 스테판이라는 독일 청년이 정말 여기가 난들난들한 양복을 늘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불과 23살밖에 안 되는데 그 가방은 한 100년 된쯤 된 가방, 가죽 가방인 거예요. 고물 같은. 예,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가 5개국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명이서 독일인, 미국인, 이태리, 프랑스 이런 애들 10명이서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외국인들끼리. 저녁에 10명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는데 각자가 야 너는 바나나 사면 나 와인 살게, 너는 사탕 사고 과자 사고 막 이렇게 해서 대체로 서로 눈치껏 이렇게 사갖고 와서 저녁에 한 방에서 이 친구가 푸시킨의 시를 읽고 예세닌의 시를 읽고 톨스토이의 사상을 담론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남한에 와서 공부학번으로 대학생이 되었는데 새내기 때 동기 뭐예요? 오리엔테이션인가요? 갔는데 369 술만 마시더라고요. 너무 대조됐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발전된 서양을 만들었겠구나. 그 사람들이 선조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고속도로 달려오니까 이 비움이 잘 안 됐다는 거죠. 채우는 데만 급급했었다는 거예요. 채우는 것도 어떤 채움? 존재하기 위한 채움이 소유가 아니라 소유하기 위한 소유를에만 급급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레브 톨스토이의 Three Questions,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 현재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즉 자신의 업무를 최고로 수행하는 것. 이게 가장 선이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통청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톨스토이 작품과 여러 학자 분들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비움과 체험을 통해서 성찰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공감 많이 되시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